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역시나 강신주 박사님의 감정 수업이에요. 스피노자가 에티카라는 윤리학 책에서 정의한 48가지 감정들이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그 중에서 오늘 함께 탐구해볼 감정은 연민입니다. 타인에게 사랑이라는 착각을 만들 수도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연민이라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오해되기가 쉬운 그런 감정인가 봅니다. 네, 제가 이 연민에 끌렸던 건 오늘 함께할 주제로 이 연민이라는 감정에 끌렸던 건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부제목 사랑으로 오해받기 쉬운 그런 감정이어서가 아니라 사실 강 박사님이 이 연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가져온 소설 때문이에요. 그 소설은 바로 초조한 마음입니다. 슈테판 츠바이크가 지은 소설이고요. 그의 유일한 장편 소설이기도 해요. 초조한 마음, 슈테판 츠바이크 많이 들어도 보고 이렇게 시나 그런 문구들로 유명한 문구들로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그가 썼던 장편 소설이 있네요. 그래서 진작부터 이 소설이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초조한 마음이라는 그 제목 때문에 사실 오늘은 더 끌리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초조한 마음이 들고 있는 그런 저의 내면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적절한 초이스였을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혹스러운 일이다. 25세 남자. 장차 부대원을 지휘하는 장교가 될 사람이었지만 성숙하려면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호프 밀러 소위에게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접경 지역의 주둔지에 근무하던 호프 밀러 소위는 지역 유지의 딸 에디트에게 강한 연민을 느끼게 되었다. 어릴 때 멋진 댄서를 꿈꾸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걸을 수 없게 된 아름다운 그녀 에디트에게 어떻게 연민의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행스럽게도 호프 밀러의 연민은 에디트를 불쾌하게 만들기는커녕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기쁨 또한 얼마나 유쾌한 감정인가. 그래서 호프 밀러는 더 자주 에디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될지는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측은한 마음을 가득 담아 에디트 이마에 키스하려는 순간 그녀는 양손을 거칠게 들어 그의 얼굴을 부여잡고 격렬하게 키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에디트는 호프 밀러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책 속의 문장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잠시 후 에디트는 내게 등을 돌리더니 피곤한 기색의 역력한 수줍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가보세요. 이 바보 같은 사람. 가세요. 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어두운 복도에 나오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버렸고 현기증이 나서 벽을 붙잡아야만 했다.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뒤늦게 밝혀진 에디트의 비밀. 그녀의 불안감과 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공격성을 설명해주는 비밀은 바로 이거였던 거다. 내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꽃향기를 맡다가 갑자기 독사에게 물린 그런 기분이었다. 에디트가 나를 때렸거나 욕했거나 내게 침을 뱉었더라면 차라리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예민하고 변덕이 심한 에디트의 성격을 난 잘 알고 있었기에 모두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은 몸이 아픈 그녀가, 만신창이인 그녀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것만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다. 이 어린아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힘없는 소녀가 감히 진정한 여인의 감각적이고 의식적인 사랑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나로서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예상했어도 운명의 저주를 받아 자신의 몸조차 가눌 힘없는 소녀가 남자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 단순히 연민 때문에 이곳에 오는 나를 그토록 끔찍하게 오해했다는 사실만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네, 슈테판 츠바이크의 소설 초조한 마음은 두 남녀 사이에 엇갈린 감정, 그래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극을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남자는 불구의 여자에게 연민의 감정을 품고 있지만 여자는 남자에게서 사랑의 감정을 키우고 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비극의 전조로는 충분하다. 사랑은 함께 있을 때는 기쁨을, 반대로 떨어져 있을 때는 슬픔을 가져다주는 감정이다. 이에 반해 연민이라는 것은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서글픈 감정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에게 연민의 감정은 씻은 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결과론적 이야기이지만 결국 연민을 계속 품고 있으려는 사람은 상대방이 계속 불행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민의 감정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연민에 대한 스피노자의 정의에서 잿빛 아우라가 퍼져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자,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정의한 연민이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자신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상상하는 타인에게 일어난 해악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다.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는 잘 와닿지 않아요. 그냥 어렴풋이 그냥 해악의 관념을 동반한 슬픔이다. 그리고 그 동질감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존재에게 생기는 그런 감정인 것 같고요. 한마디로 연민이라는 감정은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간단히 정의한 것처럼 타인의 불행에서 생기는 슬픔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슬픔은 극복하고 기쁨은 회복하려고 한다. 타인의 불행에서 생기는 슬픔은 슬픔이다. 그러니 어떻게 극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호프 밀러라는 젊은 장교가 계속 에디트라는 불행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호프 밀러는 그 자기의 슬픈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디트를 찾아갔다는 말일까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불행히도 연민은 결코 사랑으로 바뀔 수 없다. 왜 그럴까? 타자의 불행을 감지했을 때 출현하는 감정이기에 연민의 밑바닥에는 다행히 자기는 그런 불행을 겪지 않았다는 것, 나아가 불행한 타자를 도울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상대보다 자기가
어떤 나은 처지에 있다는 그런 우월감, 이런 것도 같이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을 통해 에디트가 활력을 되찾는 것을 보게 되면서 호프밀러가 스스로를 찬탄하는 대목이 바로 이 점을 보여준다. 자, 그 대목을 읽어 드릴게요. 나 호프밀러 소위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고? 내가 하루나 이틀 저녁을 장애인 아가씨와 함께 수다를 떨면 그 아가씨의 눈빛이 반짝이고 볼에 생기가 돌고 내 존재로 인해 암울했던 집안이 환하게 밝혀진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그 영향에 대해서 스스로 도취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있는가 봅니다. 약자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강자가 되었다는 자부심, 그러니까 상대적 그 강자, 상대적 우위에 있는 우월적 존재로 느껴지는 그런 마음, 혹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존재감, 이것이야말로 연민의 감정 뒤에 숨겨진 이면의 정체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연민의 감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감정처럼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인 측면이 좀 있네요. 숙명적으로. 왜냐하면 그 가엾다고 느끼는 것에는 내가 이 상황, 그 상대와 나와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것에 어떤 판단을 내렸고 내가 상대를 불쌍하게, 안쓰럽게, 애처롭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자기네 판단이 서 있는 이후에,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찾아오는 감정이 연민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같은 인간인데 누군가 누구를 평가했다는 것, 그로 인해서 더 낮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감정이기 때문에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 인간이 한 인간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게 나이를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과연 누군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그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나? 그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그걸 어찌 아나? 그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그 역사와 이유들, 그런 인연들도 모르는데 도대체 내가 뭐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리고 나의 이성은 또 얼마나 올바라서 나는 또 얼마나 대단한 그런 약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길래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연민이라는 감정이 자세히, 그러니까 연민이라는 걸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 감정이 그렇게 바람직한 감정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자의 자부심은 오직 약자로서 계속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까지만 유지되는 법. 이 점에서 연민의 주체는
연민의 대상만큼이나 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동의가 되네요. 그 약자에 비롯해서 자신의 자부심과 그 존재성을 증명받는 이런 그 연민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그 주체도 약한 존재인 거죠. 자기의 그 존재감, 강자임을 그런 약자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 스스로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겠군요. 네, 격렬한 키스로 에디트가 자신의 사랑을 토로할 때 호프 밀러가 당혹감을 느꼈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랑의 감정은 어느 누가 약자이고 어느 누가 강자인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이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키스를 마치자마자 에디트는 호프 밀러의 속내를 눈치챈다. 이성관계이든 동성관계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의 감정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키스를 포함한 육체적 접촉밖에 없다. 우후, 그런가요? 만일 상대방이 당혹스러워한다면 그 사람의 감정이 사랑은 아닐 것이다. 그는 다른 감정으로 나에게 친절했던 것이다. 남자들은 이런가요? 아니에요. 여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사람과 키스를 나누어 보라. 아니면 섹스를 시도해 보라. 그 순간 그 남자에 대한 나의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감 정도였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 이건 강신주 박사님의 처방? 강신주 박사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어쨌든 키스를 마치자마자 에디트는 알게 된다. 호프 밀러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연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이제 가보세요. 이 바보 같은 사람, 가세요. 여기서 두 사람 사이의 애매한 관계는 막을 내려야만 했다. 그렇지만 호프 밀러는 자신의 연민을 애써 사랑이라고 포장하면서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만다. 그녀가 어떻게 사랑하는 남자의 사랑 고백을 철저하게 의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약자의 입장, 약자의 상황에서 남자가 사랑 고백을 해온다고 하면 안 믿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약혼까지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지혜롭지 못했던 것이다. 호프 밀러는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느낌을 좋아했다. 불구의 몸을 가진 에디트는 호프 밀러의 자긍심을 위한 먹이였던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가 그녀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사랑이냐 연민이냐 이분법에서 호프 밀러는 사랑을 선택한 것이다. 연민을 선택하는 순간 에디트는 마음이 아파와도 그와 헤어질 테니까 말이다. 반면 에디트는 키스 후 알게 된 그의 감정, 즉 호프 밀러는 자신에게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랑이 아니라 그 감정이 연민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해버리고 만다.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호프 밀러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사실을 왜곡할 만큼 컸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더 귀하고 절박했을 것 같아요. 소설을 읽어보지 않아서 자세한 그런
앞뒤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어렵게 다가온 단 한 번의 사랑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본인의 감정을 좀 속이고 합리화를 시키면서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지 않았었을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불행은 현실화되고 말죠. 호프밀러는 3시간도 되지 않아 동료들 앞에서 약혼 사실을 부인하고 맙니다. 왜냐, 돈 때문에 불구의 여자와 결혼한다는 세상의 평판이 무서웠던 것이죠. 이 순간 호프밀러는 약혼자가 받을 충격은 짐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오직 자신의 불명예만이 뇌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에디트라는 불쌍한 아가씨에게 연민의 감정을 품으면서 그는 자존심을 회복했었던 그런 약한 남자죠. 그러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에디트라는 여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에디트가 필요했어요. 자신의 존재감, 그 자신을 강한 존재로 인식하기 위한 그런 착각에 빠지기 위해 그런 자긍심에 도취해 있기 위해서 어떤 재물이 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 재물이 에디트라는 그 장애인이 본인 감정에 재물로 사용해 버린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무섭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거는 정말 굉장히 우리의 그 감정 속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아닐까 싶어요. 조금 무마시키는 듯한 제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랬었겠구나, 이런 감정의 기제들이 서로 반응하고 들어가고 영향을 주고 이랬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이 의미를 채색시켜 보려고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그 모든 것이 굉장히 본인이 의식하지 않은 사이에 훅 이렇게 동작돼서 겉으로 나온다는 거죠. 인간의 신체라는 게, 정신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순간적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동작해서 어떤 결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대사로, 어떤 말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데, 그렇습니다. 좀 얘기하고 나니까 슬프네요. 그래서 이 연민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 또 연민의 대상, 이 두 객체가 서로 다 홀로 우뚝 서지 못하고 무언가 기댈 것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 사이에 발생하는 감정이라는 거로 이해가 되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에디트라는 여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었을 뿐이다. 그는 오직 자기만을 사랑했던 것이다.
약혼자가 약혼을 부인했다는 절망적인 소식은 곧 에디트의 귀에 들어가고 만다. 부인을 하려거든 약혼자 본인 앞에서 할 것이지 왜 남들에게 가서 그 부인할 약혼을 파혼을 하는 겁니까? 약혼한 당사자와 파혼을 할 일이지. 쯔쯔쯔 합니다. 불가능한 사랑을 꿈꾸었던 에디트는 참담한 마음으로 혹은 담담한 마음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어떻게 될지 이미 직감하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에디트의 말은 예언처럼 적중했던 것이다. 정말 호프 밀러는 지독한 바보, 아니 정확히 말해 사랑을 감당할 수도 없었던 어린아이였던 것이다. 라고 이 소설 초조한 마음에 대한 강 박사님의 글은 마무리가 되어 그러네요. 뭐 아주 짧은 스토리인, 짧은 몇 장 안 되는 그런 이 소설에 대한 스토리 요약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큰 골격, 얼개들은 다 나와 있어요. 오히려 제가 이 강 박사님의 이런 관점이 아니었었더라고 하면 이 소설을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도 이런 생각을 못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다 낭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와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도 같아서요. 그런데 이런 이 철학자의 시선으로 소설을 파헤쳐 보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 좋은 경험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좋은 훈련도 되고 제가 소설을 읽어 나가는 그런 그 독법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워 나갈 수 있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어쨌든 참 이 소설 조금 우울한 내용일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정말 좀 슬프네요. 스테판 츠바이크 이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하여 그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소설을 썼을까요? 그렇지만 통찰이 되게 그런 탁월한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설의 주제를 보니까. 자, 소개드리자면 슈테판 츠바이크는 오스트리아 대표 지성인이고요. 그리고 프로이트, 로맹 롤랑 등을 쓴 전기 작가로 유명합니다. 보들레르와 베를렌을 사랑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작가의 유일한 장편소설 초조한 마음에서 주인공 호프 밀러가 장애인 에디트에게 느낀 연민은 처음에는 일종의 우월감에서 시작하죠. 남을 도와주고 남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겠다는 결심만으로도 나는 흥분되었다. 사람은 자신이 남에게도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감정의 변화와 우유부단한 성격 묘사를 통해 작가는 자신의 감정을 명료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불행을 초래하는 인간의 비극성을 통찰하도록 만듭니다. 네, 표현 그대로네요. 여기서 그 주인공 호프 밀러 씨, 이 호프 밀러 소위는 그의 미성숙으로 인해 한 장애인, 그가 아니었었으면 그런
아픈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여인에게 아주 큰 슬픔을 안겨주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장본인이 되는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책 속의 문장인가 봐요. 좀 읽어드릴게요. 연민이라는 것은 양날을 가졌답니다. 연민을 잘 다루지 못하겠으면 거기서 손을 떼고 특히 마음을 떼야 합니다. 연민은 모르핀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치료도 되지만 그 양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거나 제때 중단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처음 몇 번 맞을 때는 마음이 진정되고 통증도 없애주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체나 정신은 모두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답니다. 신경이 더 많은 양의 몰핀을 찾게 되는 것처럼 감정은 더 많은 연민을 원하게 됩니다. 소희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연민은 무관심보다도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의사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판사나 법집행관, 전당포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연민에 굴복한다면 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연민이라는 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소설 속에 이런 문장이 있었나 봅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그런 문장이네요. 여기다 전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연민하지 맙시다. 연민 받지 맙시다. 연민이라는 게 이런 감정이었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민 안 하고 안 받으렵니다. 미셀은 그럴까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츠바이크는 61살 나이에 나치의 박해를 피해 브라질로 이주했으나 유럽의 미래를 비관한 나머지 수면제를 먹고 아내와 동반 자살했다. 이 예술가로서의 그게 굉장히 기질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를 쓰고 그런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겠거니 합니다만 그 오스트리아의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또 이런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는 그런 작가가 또 있었네요. 나치의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책에 이분의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분과 매우 닮은 한 인물의 자화상이 나와 있어요. 이 외향적으로 굉장히 닮아 있는데 그 나란히 한쪽 페이지에 한 사진은 이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그림은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정말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왠지 그 소설의 제목처럼 초조한 그 마음이, 초조한 심성이 느껴지는 그런 얼굴이세요. 굉장히 잘생겼고요. 굉장히 샤프하고 예리한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자,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과 우정만큼 우리에게 소망 가득한 감정이 또 있을까? 아무도 나의 내면과 감정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데 특정한 누군가가 내게 관심을 기울이고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한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플 때, 사랑니 때문에 격심한 치통을 겪을 때, 아니면 생리통을 겪을 때, 아니면 시련에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미래가 불안할 때,
부모님의 죽음에 홀로 눈물을 떨구고 있을 때 등등, 이럴 때 누군가 나의 고통을 함께하고 내게 웃음을 주려고 하고 내 눈물을 닦아주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인가.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은 나를 제외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인과 친구가 고마운 이유는 그들이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그런 불가능한 노력을 시도해주고 또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우리는 상대방이 내게 사랑이나 우정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믿게 된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애인과 친구의 가치를 알려면 사실 내가 고통에 빠져 있을 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오히려 내가 가장 행복할 때 진짜 애인인지 가짜 애인인지 혹은 진정한 친구인지 거짓 친구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녀가 당신의 행복을 함께 행복해하고 당신의 불행을 함께 불행해하는 사람이어야만 여러분은 자신에게 애인이나 친구가 있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자격이라고까지. 어떤 이는 당신의 불행을 위로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당신보다 행복하다, 우월하다, 더 좋은 조건에 있다는 사실에 뿌듯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자기가 위안을 삼는 그런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당신이 이혼했거나 실직했다고 치자.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은 친구들 혹은 직장에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친구들이 때로 몰려들어 당신을 위로할 것이다. 그렇지만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그나마 내게는 가정과 직장에 있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다. 네, 어드바이스를 이렇게 주셨네요. 그러니까 너의 친구와 애인을 판단할 때는 너가 불행에 빠져 있을 때가 그 판단에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너가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너에게 행복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들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 될 것이다 라는 어드바이스였네요.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공감이 좀 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건 누군가를 상대를 더 사랑하고 싶다면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그의 불행뿐 아니라 행복도 정말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오늘 녹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연민, 내가 만일 누군가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생기고 있다면, 내게 그런 감정이 생기고 있다면 그냥 조금 더 멀찌감치 서 있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연민이라는 감정은 너무 내가 그것에 빠져서도 또 연민이라는 감정을 너무 상대로부터 내가 받는 것도 별로 건강한 그런 기운을 주는 감정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오늘 미셸은 알게 되는군요. 네, 오늘 금요일 아침에 슈테판 츠바이크의 초조한 마음이라는 소설 함께 봤습니다. 네, 좋은
금요일 되셨으면 해요. 미셸 물러갑니다.